수술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니, 너 민수 아니야? 수술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기사였던 이기봉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기사 아저씨 기억하시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한 아이를 살렸던 그날.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주 정류장에 앉아 있던 한 남자.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으셨나요? 퇴직을 하고도 갈 곳이 생긴 것처럼 아침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분. 이기봉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8. 30년을 버스 운전대를 잡았고 3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그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떠지는 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나가고 싶어지는 시간도 전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봉 씨는 신발장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발이 편한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는 건 구두 쪽이었습니다. 오래된 검정 구두. 뒤축이 조금 닳았지만 닦으면 반들거렸습니다. 그는 구두를 꺼내 신발 주걱으로 천천히 발을 맞췄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카키 점퍼를 입었습니다. 20년 넘게 입은 점퍼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거였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지퍼를 올렸습니다. 부엌에 전기 보온 밥솥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맞춰둔 밥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밥솥 예약 기능은 꽤 요긴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먹으면 됐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아침 공기가 점퍼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 바로 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길 모퉁이에 그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30년을 출발하고 도착하던 곳.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제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운전석 쪽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기사가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버스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기봉 씨는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점심이 지나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이 나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편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자 맞은편에서 형사 오 씨가 돌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또 갔다 왔어? 그 정류장. 기봉 씨는 대답 없이 흙돌 하나를 집어 내려놓았습니다. 형사 오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봉 씨한테 그 정류장 얘기는 괜히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복지관 한켠에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봉 씨는 노래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둑판만 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윗도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맞춰둔 밥이 아직 보온 중이었습니다. 냄비에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이틀 전에 끓인 거였습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식탁이 넓었습니다. 예전엔 셋이 앉던 식탁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쪽 끝에만 자리를 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그는 버스가 사라지는 걸 보다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응. 밥은 드셨어요? 먹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드세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봉 씨는 휴대폰을 식탁 한켠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식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약을 꺼냈습니다. 싱크대 옆에 약봉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봉지마다 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것을 뜯어 손바닥에 털었습니다. 알약 3개. 물 한 모금에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정류장 불빛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버스는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처럼 그는 거기 없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이 오면 그는 또 구두를 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볼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도 딱 잘라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어떤 소리나 냄새,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들. 이기봉 씨에게는 그게 버스 소리였습니다. 그날도 복지관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사 오 씨, 옆 테이블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고 창문 너머로는 찬바람에 낙엽이 몇 장 지나갔습니다. 별일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옛날 기사들은 진짜 달랐어. 요즘은 문 닫을 때도 안 보고 닫잖아. 그 말에 기봉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흑도를 쥔 채로 바둑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 오 씨가 눈치채고 슬쩍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봉 씨는 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8이던 해였습니다. 막내 기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아침 첫 차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기봉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가 싸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리밥에 계란말이 하나. 늘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고지에서 버스를 꺼내 첫 노선을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몇 분, 공장으로 출근하는 젊은이들.
창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기봉 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류장 옆 골목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도로 쪽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기봉 씨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등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버스가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엔 조용했습니다. 기봉 씨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갈비뼈였습니다. 팔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그 울음이 알려줬습니다.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부모 없이 고모 손에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기봉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 기사가 문병을 왔을 때 기봉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방 낫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크게 다쳤다고 무서웠다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표창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가끔 그 버스를 탔습니다. 꼭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기봉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냐, 학교? 네. 기사 아저씨, 저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기봉 씨는 핸들을 잡은 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 치료해라. 아이도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약속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바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 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봉 씨는 천천히 흑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요. 형사 오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둑을 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끊기고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기봉 씨는 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지갑을 열었더니 영수증 사이로 오래된 종이가 보였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두부를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의대를 갔다는 소문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못내 서운했냐고 묻는다면 기봉 씨는 아마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겠지.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게 기봉 씨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잘 됐으면 하는 것.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보온 밥솥불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약봉지를 꺼내 오늘 치를 뜯었습니다. 손바닥에 알약을 털고 물 한 모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봉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그는 아직도 핸들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 같아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그날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것 하나가 아직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렇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닥쳐옵니다. 그날도 기봉 씨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구두를 신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꽤 찼습니다. 카키 점퍼 하나로는 버티기 어려운 날씨였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는 운전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봉 씨가 앞으로 천천히 고꾸라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은 건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막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기봉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한 문장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류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준혁은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없어서 손등에 적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4정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택시를 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자리에 기봉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봉 씨가 먼저 마스크를 조금 내리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 멀리서.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동맥 판막 이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협착이 심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절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해요. 그 말에 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급한 건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혁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창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봉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준혁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병원 이송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수술비 항목도 찾아봤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봉 씨 손목에는 2번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병동번호. 준혁은 그 팔찌를 한참 봤습니다. 아버지 손이 저렇게 작았던가. 손등에 핏줄이 저렇게 굵었던가. 기봉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라. 여기 있어봤자 할 게 없다.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괜찮으니까 가라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봉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기봉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준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환자 호출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일요일 정류장에 나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다는 사람이었고 준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약을 챙기고 혼자 외출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지나쳐 왔습니다. 준혁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기봉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보호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그렇게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기봉 씨는 준혁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집에 가서 내 옷 좀 챙겨와라. 서랍 2번째 칸에 있다. 준혁이 집에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내복 2벌, 손수건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보온 도시락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인데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도시락 가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옷만 챙겼습니다. 서울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기봉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형 병원에 도착해서 이송 절차가 끝나고 담당 의사가 정해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봉 씨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최종 설명을 하러 병실로 온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봉 씨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저 버스도 어딘가에 노선을 달리고 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링거줄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는 준혁이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 음료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기봉 씨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차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 이름을 확인하려는 듯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트를 보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멈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봉 씨는 달랐습니다. 침대에 등을 기댄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의사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사 아저씨. 기봉 씨의 입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 세 글자가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정류장에서 맨 앞자리에 앉던 아이.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 이기봉 씨 30년 노선 위에서 딱 한 번 그가 핸들을 놓았던 그날의 아이.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김민수. 기봉 씨는 그 이름을 읽고 다시 의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윤곽이 달랐습니다. 키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그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두 사람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봉 씨를 봤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기봉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40년 가까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트를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서서 기봉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기봉 씨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딘가 서두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빠르고 건조한 진료와는 달랐습니다. 이 의사는 천천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민수가 청진기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버지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병실을 나가기 전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기봉 씨와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기봉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의사 아세요? 기봉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아이다. 어떻게요? 그냥.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라고 할 때는 더 물어도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잠깐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병원 입구 앞 자판기에서 따뜻한 식혜 캔을 하나 뽑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릴까 하다가 그냥 자신이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멍하니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 가운 속 명찰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김민수. 아버지가 알던 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던 아이인지, 왜 그 의사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트를 덮었는지.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서운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기봉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보호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아까 그 캔 음료가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기봉 씨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라. 아니요. 내일 수술인데 너 쓰러지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기봉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기봉 씨는 그 불빛들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들고 차고지로 걷던 아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침들이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대에 오를 사람이 그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 병원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인지. 기봉 씨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불을 껐습니다. 병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가운이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혁은 그 시간 동안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복도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오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꺼진 건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민수가 직접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준혁 앞에 섰습니다. 잘 됐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눈이 뜨거워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봉 씨가 회복실에서 눈을 뜬 건 그로부터 2시간쯤 뒤였습니다.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목이 말랐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복실 침대 옆에 서서 기봉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봉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 지켰습니다. 기봉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컸다. 세 글자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채로 한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기봉 씨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퇴원은 열흘 뒤였습니다. 퇴원날 아침 준혁이 일찍 왔습니다. 옷을 챙겨왔습니다. 기봉 씨가 입고 온 카키 점퍼와 베이지 면바지였습니다. 준혁이 구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겨드리려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기봉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신는다. 준혁이 구두를 건넸습니다. 기봉 씨는 천천히 구두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혼자 신었습니다. 느렸지만 혼자 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진료 시간 사이에 잠깐 내려온 듯 했습니다. 흰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기봉 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봉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민수를 봤습니다.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민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말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준혁의 차였습니다. 기봉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끝나고 익숙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기봉 씨는 그쪽을 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냄새가 달랐습니다. 오래 비운 집 냄새였습니다. 준혁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을 확인했더니 된장찌개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흘 전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말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봉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준혁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흰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였습니다. 단출했지만 뜨거웠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국그릇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봉 씨가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첫 번째 일요일이 왔습니다. 기봉 씨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구두가 보였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내화를 신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보온 밥솥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전날 밤 맞춰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그걸 배웠는지 몰랐습니다. 기봉 씨는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일요일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버스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퇴원할 때 새로 받은 약이었습니다. 봉지마다 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요일 것을 뜯었습니다. 손바닥에 알약을 털었습니다. 물 한 모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잠깐 섰습니다. 창밖으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봉 씨는 그 벤치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물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좋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